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시 글쓰기의 기초 중에 글쓰기 과정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서대로라면 맞춤법이랑 올바른 문장 쓰기인데, 자, 그것은 조금 뒤로 하고 실질적으로 글 쓸 때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뭐 맞춤법이나 뭐 올바른 문장 쓰기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보고 또 그간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테니까, 자, 우리 수업에서는 자, 시간이 남으면 그쪽을 하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우리는 글을 쓰는데 글을 어떻게 하면 재밌고 신나게,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배우는 과정에 목표로 두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쓰나, 그 다음에 어떻게 쓰나의 두 가지를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쓸까를 고민하고, 자, 그 무엇을 쓸까를 고민하고 나면, 자, 그럼 어떻게 쓸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자, 이렇게 무엇을 쓰나 글감, 글감 찾기, 그 다음에 어떻게 쓰나, 어떤 표현 방식으로 써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 이거를 더하면 우리는 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무엇을 쓰나에 초점에 맞추어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자, 무엇을 쓸까는요,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자, 소재, 그 다음에 재료, 글을 쓰는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 쓴다고 했으니까 저번에 말했듯이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생각쓰기이자 내 생각을 쓰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마음쓰기와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내용적 글쓰기, 그리고 글감을 찾는 무엇을 쓰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나? 이 표현의 문제는요, 다음에 다룰 것이지만, 자,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어떻게 쓰나 표현의 문제에서는 형식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즉, 단락을 어떻게 나눌까? 올바른 문장은 어떨까? 자, 앞에 그 첫 단락에서 내가 주제문을 넣을까? 아니면 맨 끝에 넣을까? 주가식으로 할까? 미가식으로 할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올바른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쓰나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쓰나의 문제이고, 이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글을 쓰는 전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쓰나에 대해서 한번 초점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글쓰기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글감 찾기와 주제를 정하기, 자, 개요 작성을 하고, 초고 쓰고, 수정하기를 거쳐서 이제 완성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따르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어서 효율적으로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대로 글을 쓰다 보면 어때요? 자,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글이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글쓰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자, 이 과정에 따라서 뭐 순차적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요를 작성하면서 주제가 적당하지 않으면
뭐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주제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개요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개요를 수정하고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순차적이 아니라, 자, 글쓰기 단계는 전 단계로 이동해서 쓸 수 있는 획기적인 과정, 그 단계를 밟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글쓰기 절차가 순차적이 아니라 획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각 과정에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자, 오히려 필요할 때만 앞 단계로 돌아가서 고쳐야 할 대목을 수정하면서 글을 써 나가야 글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되게 간단한 과정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자, 사실 쓰다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글쓰기의 각 과정을 머릿속에 두고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계속 연습과 훈련을 거쳐야만 여러분이 글을 실제로 쓸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글감 찾기, 주제 정하기는 도대체 뭐냐? 자, 글의 재료, 아이디어를 찾는 거. 자, 글감이라는 것이 글의 감, 글의 재료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자, 글의 재료를 찾는 거 굉장히 어렵죠.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뭘로 쓸까? 쓸거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글감을 찾는다. 자, 글의 재료와 아이디어를 찾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글감에서 주제를 정하는 거. 바로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요를 작성하는 거. 자, 집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글의 설계도를 그리는, 글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자, 초고 쓰기는, 자, 본격적인 글쓰기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여 글을 쓰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쓰고 우리는 글을 다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 2단계는 글의 완성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요 수정하기 단계를 거쳐야 글의 완성글이 됩니다. 자, 전업 작가인 많은 작가들도 어때요? 이 두 단계는 진짜 수도 없이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글을 일단 쓰고 그 글을 자꾸 보면서 수정하기 단계를 거쳐야지 완성도가 있는 완성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제가 과제로 받아보면 이 모든 단계를 다 패스해서 완성글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 글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자, 이 글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학에 왔고, 그 다음에 과제들을 제출할 때 굉장히 많은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내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요 단계를 많이 거쳐야지만, 그리고 요 수정하기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글, 자, 글에 여러분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요게 쉽지 않은 단계이지만 또 이 기회에 여러분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여러분 글쓰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글쓰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글감 찾기와 주제 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 모든 사물과 경험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들어온 그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물은요, 뭐 생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 그 경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마음에 훅 들어온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글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우리가 맨날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특별히 마음에 들어온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특별하게 마음에 들어온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나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올해 특별히 주변에 피는 여러 가지 꽃들, 그 앙상한 가지였던 것이 꽃망울을 맺고 그 꽃으로 만개하는 그 과정, 그 생명력에 좀 경이로움을 느끼고 되게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활동의 제한을 받고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주변에 어떤 일상들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 중에서 그 꽃의 생명력에 제가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제가 왜 그런 뭉클한 마음이 들어왔을까라고 또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어때요?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간 너무 숨죽여 살아오고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그 다음에 그 생명력이 없는 삶을 연속하고 있다는 그 불안감이 이 꽃이 만개하는 그 과정에 그 뜨거운 생명력이 저한테 굉장히 감명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고 매일 보는 어떤 주변 환경이지만 그 무엇인가 내가 관심 갖고 보는 그 와중에 훅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글감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생활하면서 강한 인상을 받은 것, 글로 써보고 싶은 것을 찾게 되면 그게 바로 글감이다.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 일이 있죠. 그것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간에 자, 그 강한 인상을 누구에게 받았다면 혹은 어떤 것에서 받았다면 그것을 글로 써보면 그것이 글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글로 써보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건 진짜 글로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이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간에 내가 글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면 그게 바로 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씀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글로 그것을 써보면서 나 또한 자아성찰을 하고 나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글감으로서의 글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만 글감을 찾고 주제를 정하는 것은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적인 글이 되죠. 자, 글이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로 만들려면 사회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사회성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나 말고 상대방이 읽었을 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자, 그런 글감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요. 자, 읽는 독자에게 또 감동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자, 올바른 관점을 보여주면서 나의 생각과 공감을 일으키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글감 찾기로 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글감을 찾으려면 어떤 글감을 찾고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 대화 찾기 등을 활용하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글감을 찾고 주제를 정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감 찾기, 주제 정하기 어떤 활용 방법 한번 봅시다.
자, 그 방법에는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마인드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글쓰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죠. 자, 맨 처음에 주제에 관련돼서 단어를 나열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는 방법은 학생들하고 자, 뭐 30초 동안이라고 시간을 한정해주면 그 주제에 관련해서 막 단어를 나열하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어때요? 주제에 적합한 단어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단어를 바탕으로 문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자, 이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생생한 생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도 많이 해봤죠? 저희 마인드맵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야 서로 자극받으면서 거침없이 쓰게 되는데요. 물론 혼자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효과적이에요. 맨 처음에는 쉬운 단어로 시작을 해서 핵심 키워드를 정하고 여럿이 함께 할 때는 한 30분, 혼자서 할 때는 한 15분을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단어들, 연관된 키워드에 된 단어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단어들을 바탕으로 어때요? 그 단어들을 막 이렇게 한 단어들을 크게 영역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글쓰기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단어들을 마인드맵을 막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쓰고 나서 봤더니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글쓰기의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준비사항,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도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환경,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인드맵을 맞추고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고 주제를 정하고 제목으로 삼고 자, 글쓰기의 방법 혹은 준비사항을 앞에 놓고 이런 뭐 환경이라든가 효과를 단락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한다면 이렇게 단락을 4개의 단락을 나눈다면 어때요? 한 편의 글이 완성되고 자,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 글쓴이의 마음, 글쓴이의 의견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한다면 좋은 한 편의 글이 완성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화 글쓰기는요. 이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A와 B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글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 수업을 할 때는요, 제가 이것들을 다 같이 활동으로 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온라인 수업을 해서 진짜 실습을 못하니까 아쉽긴 하지만, 자, 이제 짝꿍이랑 같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예를 들어, 뭐,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 봄에 대해서 각자가 말한 내용, 각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각자 이야기한 것을 상대방이 반대로 A가 말한 것을 B가 요약하고 B가 말한 것을 A가 요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 무엇인지, 자, 그 다른 생각까지 더해서 글감과 주제를 정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좀 글감과 주제를 찾고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활용 방법들을 우리가 좀 이용을 하면 좀 쉬운 글쓰기 작업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이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서 우리가 글감을 찾고 글을 쓴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또 설명을 했지만 두 가지의 방법을 크게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시간을 정해놓는 거야. 1분 안에 내가 막 생각나는 단어들을 써. 그래서 막 쓰게 되는 거죠. 1분 안에. 사람마다 뭐 10개를 쓸 수 있고 뭐 30개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써서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글로 확장을 시키는 거. 자, 그게 바로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자, 이번 제가 여러분하고 볼 것은 주제문을 준 거죠. 자, 꽃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할 경우, 자, 제가 아까 벚꽃에 심취해 있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꽃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만약에 했다 하면 A 학생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아는 꽃을 다 적었습니다. 자, B 학생의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꽃과 관련된 자기 꽃이라고 하니 자, 꽃과 관련된 자기의 뭔가 확 들어오는 어떤 그 무언가를 다 단어들을 적어놨죠. 자,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글을 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자, 이것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A 학생은 어떤 글을 B 학생은 어떤 글이 완성되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뒤에서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 A하고 B의 그 단어들이 어떤 글로 완성이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A의 글은 어떤 거고 B의 글은 자, 어떤 걸까요? 자, 안 봐도 딱 알겠죠? 자, 이게 A의 글이고 이게 B의 글입니다. 자, A의 글은 이렇게 꽃의 이름을 나열한 글이 완성되었고요. 자, B의 글은 어때요? 꽃을 경험한 자기의 어떤 경험의 단어들을 쓴 것을 보니 이런 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친구가 생일에 남자친구에게 꽃을 받았다고 한다. 나 굉장히 부러웠고 내가 20살이 되는 날 오빠가 사귄 오빠가 있나 봐요. 나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오빠가 보고 싶다. 오빠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제가 이 글을 읽는 중에 나의 오빠, 나의 여친이 생각났다면 어때요? 이 글이 굉장히 B보다 생생한 체험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뭐래요? 둘 다 체험을 한 후에 글을 썼지만 B의 글이 더 입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꽃에 관련돼서 나와 나의 체험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주제 글을 줬는데 이렇게 A와 B는 굉장히 다른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그래서 연상의 단어들을 쓸 때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평면적인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그 무언가의 글, 체험한 글, 단어들을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글을 쓸 수 있었던 게 과연 좋은 글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A보다 B는 입체적이고 또 생동감이 있다는 글이다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자, 이 글 또한 좋은 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 자, 글에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 혼자 그냥 쓰는 글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같이 내 글을 독자와 같이 함께 읽는다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에 좋은 글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거나 또 나로 인해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글로 나아가야지만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도 사실 좋은 글은 아니다. 자, 좋은 글을 위해선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 좋은 글에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난번에 예문으로 썼던 정량 선생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 중에서 자, 정량 선생님이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생활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글로 쓴 것입니다. 자, 이런 글 안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을 찾을 수 있어요? 장영희 선생님께서 장애를 겪으면서 장애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문제의식을 사회에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문제의식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이 글에서 장영희 선생님이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은 장애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 자신의 이야기로 해서 시작된 글이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글을 우리는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잘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다른 예로 잡스의 축사를 가져왔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잡스의 축사 전문을 올려놨는데 옆에다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잡스의 그 축사를 이렇게 크게 나누면 뭐 인생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죽음 이야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글에 가장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로 이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축사를 인생의 이야기, 사랑, 죽음의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만 했다면 우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 아닌 그냥 좋은 글로 남아 있었을 텐데 이 마지막 부분에 내 문제의식을 드러내 줌으로써 우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로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 글이 없이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썼다면 우리 아까 A와 B의 단어 중에 그냥 꽃의 이름만 나열한 A의 글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잡스가 대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를 고민하는 그 문제의식을 집어넣기 때문에 더 읽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잡스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대학에서 잡스한테 축사를 한번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잡스가 엄청 고민에 빠졌겠죠. 자, 우리처럼 도대체 뭘 쓸까? 어떤 걸로 내가 듣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글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겠죠. 자,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해보자. 자, 나의 살아온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들이 나의 삶 또한 그냥 평범하고 그 평범하지 않은 삶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되는 글을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의식을 담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을 담아야겠다. 즉, 상가이를 통해서 얻은 소중한 진실에 주는 어떤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글을 썼고 그것이 마지막 문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의식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죠. 자,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혹은 내가 어떤 그 순서대로만 쓴 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진정성을 담고 문제의식을 담아서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전달을 하거나 나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전달해주는 그런 글로 완성하는 것이 문제의식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글에 문제의식을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읽을 만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주제를 정할 때 또 참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가주제와 참주제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좋은 주제를 정하려면 관심이 가는 거, 그 다음에 내 능력에 맞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제라도 내가 다루기 어려워.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내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다룰 때도 내 능력에 얼마나 맞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지 써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 지속적으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쓸 수 있는 주제여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성향, 자신의 어떤 취미나 관심, 흥미에 따라서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데 가주제와 참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주제는 범위가 넓어서 그냥 막연한 주제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마인드맵을 그려서 주제를 쫙 펼쳐 놓게 되잖아요. 자, 1분 연상 뭐 이렇게 해서 주제를 막 펼쳐 놓는 것이 우리 가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 가주제에서 범위를 좁혀요. 그래서 내가 나의 문제의식을 집어넣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어떤 범위로 좁히는 것. 그게 바로 참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정해진 주제를 말하고 주제를 좁히는 일, 나의 관점과 의견, 관점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참주제이다. 자, 또 다른 예문 2로 제가 올려놓은 그 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같이 이 장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1에서는 김용석 선생님의 회전문의 기만이라는 글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 회전문의 기만을 보면요. 어떻게 글을 썼을까? 우리가 한번 역추행을 해보는 겁니다. 1단계 브레인스토밍, 글의 제재를 찾는 방법. 이제 맨 처음에 일상적인 발견을 위해서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글감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제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번 단어를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상, 자,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일상에 막 생각나는 거, TV, 스마트폰, 아메리카노, 뭐 커피, 문, 뭐 놀이공원, 넷플릭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우리는 가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많은 단어들이 가주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다 그 일상으로 나누어 일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글을 쓸 수는 없어. 자, 그래서 범위를 좀 줄이는 겁니다. 자, 범위를 줄일 때는 아까 이야기했죠. 자,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는 글, 자, 그리고 내가 다룰 수 있는 것, 내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제재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자, 그러면 일상이라는 어떤 단어를 갖고 내가 글을 쓸 때 무엇을 제재를 가질까? 자, 김용석의
회전문의 기만에서 보니까 이 문, 자, 문을 다룬 것이죠. 자, 문을 가지고 자, 그럼 문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자, 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문들을 한번 나열을 해봅니다. 자, 그 나열한 문 중에서 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한 사회적인 문제 인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문은 무엇인가? 자, 김용석의 회전문에서는 이 회전문이었죠. 자, 회전문을 가지고 자, 내 관점을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집어넣는 단계, 3단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전문에서 나의 어떤 관점을 정할까? 회전문의 불편함, 타인을 박대하는 회전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전통의 문의 역할과 비교 통해서 사회의 비기 개방성을 비판하고 또 사회의 회전문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폐쇄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이야기할까를 고민하다가 자, 이 문제로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김용석의 회전문의 기만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자, 맨 처음에 일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문을 소재로 삼고 그 회전문을 또 선택을 해서 내 관점을 정한 것이 바로 이 주제문이 되겠죠. 회전문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폐쇄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 전문을 살펴보면 자, 이런 주제가 보이게 되죠. 자, 이 주제를 그 글을 역추행하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찾고 주제문을 찾는다면 자, 글감을 찾고 그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는데 방향성이 확실해질 수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이렇게 펼쳐놔서 어려운 세 단계가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하다 보면 1, 2단계가 겹쳐지고 1, 2단계와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구분 지어지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글감 찾기를 하는데 이런 단계, 이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이 글감을 찾고 주제를 정하는데 굉장히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것들을 눈여겨보고 여러분이 글쓰기에 활용을 하고 습관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끝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확인학습 함께 봅시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확인학습 읽는 재미에 아주 솔솔하더라고요. 자, 어떤 문장이 여러분이 쓴 문장이 그 장님에게 크나큰 선물이 될 문장인지 여러분도 함께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는데 자, 이걸 번호를 매겨서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이 글이 주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4번. 자, 여러분이 제가 그 투표란에 투표를 만들 테니까 한번 투표를 해주세요. 7번, 이렇게 8번. 근데 신기하다. 우리 7명밖에 안 되는데 이 글은 8개네. 글 주인이 2개나 있나? 자, 좌우지단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투표를 해봐 주세요.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글에 제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동료 친구들은 어떻게 글을 썼는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표해주세요. 오늘까지. 자, 그 다음에 클래스룸에서 이거 수업하고 클래스룸으로 이동해서 보기글에 댓글 남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보기글에 댓글 남기는 거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보기글 댓글 남기는 거 설명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작성한 거 글 3개를 올려놓을 겁니다.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자, 3명의 글 주인이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료 평가자들이 6명이 있는 거잖아요. 자, 동료 평가자들은 글을 읽고 진심 어린 댓글을 달아서 글 주인이 나중에 글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 어떻게 작성을 하냐? 우리가 1차 시 때 칼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한 것들을 떠올리고서 그 글에 글 주인에게 나중에 글 쓰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장단점, 그 다음에 고칠 점, 질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 주인은 어떡하냐? 자, 동료 평가자들이 댓글을 단 것을 보고 글 주인들은요, 동료 평가자들 댓글에 답을 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료 평가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답을 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진심 어린 어떤 장단점을 했으면 장단점을 거기다가 댓글로 달았으면 글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시정하겠다 혹은 좋은 점 감사하다 뭐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동료 평가자들은 오늘까지 이 댓글을 다는 거지만 이 글 주인들은 자, 다음 주 수업하기 전까지만 거기다 동료 평가자들의 어떤 댓글에다가 답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거 끝나면 클래스룸을 이동해서 보기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어요.